상속 분쟁이 이제 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돈 때문에 막 서로 또 싸우고 막 그런 것들은 방법이 좀 없을까요? 그게 바로 이라는 제도입니다. 그게 더 안전할 것 같긴 해요. 네, 행복도가 제일 낮은 시점이 47, 8세라고 나옵니다. 아, 저예요? 행복한 노후의 조건은 무엇일까? 예.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조건? 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많은 재산과 계급이 아니다. 바로 맺는 사람이 행복하더라. 3프로TV 주말 인터뷰. 오늘은 여러분 모두의 아마 현재 혹은 미래의 고민이 될 노후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MI 보험경영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계신 이형종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형종 박사님은 주로 어떤 컨텐츠를 우리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는 중이신가요? 예, 저는 이 고령화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이슈가 되는 어떤 자산 관리 그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노후 준비에서 자산 관리라면은 주로 어떻게 많이 모아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느냐 그런 쪽의 방향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또 돈을 쓸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난 겁니다. 근데 그 써야 되는 기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는 분들도 많고 어떤 그거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거나 그런 컨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 같은 데서도 이런 노후에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 같은 것도 개발을 좀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복지 차원에서 노후 준비 인식 제고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명칭이 해피투모로우 상곡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후 준비 교육 사업을 10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단체든지 어떤 이런 노후 준비 교육을 하고 싶다면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업이든 학교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0,000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직장의 신입사원부터 퇴직 예정자까지 다양한 계층을 통해서 그 계층의 교육 니드에 맞게 설계해서 강사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회사라든지 단체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하는 겁니까? 일단은 노후 준비 교육을 원한다면은 노후 준비 인식 제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우리 어떤 단체 어떤 상황이 대상자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해달라 이런 어떤 것을 전해주시면 거기 교육 니드에 맞게 적합한 강사를 채택해서 발행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형종 박사님이 오시기도 하고요. 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나라 지금 노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 아니면 이제 노후 대비가 좀 덜 돼 있는 우리 상황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실제로 우리의 지금 노후 준비 실태 아니면 지금 현재 노후 생활의 심각성 정도를 좀 우리가 알아봐야 아직은 이제 제가 안 살아봤으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아마 보시는 분들도 아직은 내가 노후가 아니니까 지금 노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감이 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번 좀 먼저 짚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죠.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지 않는 미래에는 생각을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당장 내일의 내 생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준비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지금 한국의 노후 준비를 넘어서 지금 고령자 시니어들의 삶의 실태를 보면 여전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열악한 빈곤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공적연금을 의존하는 사람들도 거의 한 57%밖에 안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고령 우리 시니어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치매 문제가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들이 또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실제 우리 지금 치매 환자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요. 2024년도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2030년도에 142만 명. 2040년에는 226만 명이라는 어떤 그런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치매 문제뿐만 아니라 고령화 때문에 이제
고령자들이 많아지면 사망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예, 실제로 사망자가요. 지금 출생자를 훨씬 앞질러 있습니다. 뭐 그렇겠죠. 아이를 워낙 안 낳기도 하고. 예, 작년에 출생자가 23만 명인가요? 네. 사망자가 35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망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속 관련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 분쟁이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지금 어떤 자산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적 과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시니어들의 어떤 금융 자산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스피싱의 대상자가 65% 피해자가 65%가 거의 고령자라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그 중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금융기관의 ATM기나 그 입금을 통해서 흘러갔어요. 그게. 그렇다면 금융기관이 좀 더 거기서 그런 사기를 방지해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건 진짜 예를 들어 어르신 뭐 65세 이상 혹은 뭐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돈을 보낸 경우에는 그 돈은 한 이틀 정도 후에 인출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 혹시라도 뭔가 사기라는 거를 파악을 했을 때는 중간에 지급 중지라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네, 실제로 지금 은행에서는 바로 송금하면은 시간을 지연시켜 가지고 하는 전략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야지. 그래서 그것도 한 몇 시간 정도 최소한 몇 시간 정도라도 좀 몇 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시간 정도 텀을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정급한 거라면 이제 다시 뭐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갖고 요거는 내 진짜 꼭 뭐 전세 자금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꼭 필요한 자금 같은 경우는 따로 뭐 연락을 해서 인출할 수 있게 하면 되니까 그죠. 필요한 경우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한데 실제로 우리 저 노년들 같은 경우에 노후 자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좀 전략적으로 이걸 좀 뭐 더 늘리진 않더라도 좀 잘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실제로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로 크게 자산 관리 어떤 측면에서 자산 관리 방향을 설정해 보면 돈을 모으는 현역기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얼만큼 모였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노후에 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퇴직 전후기의 자산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령기에 다시 한번 내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기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현역기, 그다음에 퇴직 전후기, 그다음에 고령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퇴직 전후기까지는 어떤 자산 관리 방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와 그런 어떤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었는데 고령기의 자산 관리는 거의 생각지도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거에 대한 교육조차는 뭐 그런 내용 인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령기에는 실제로 이 자산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첫째, 언제 내가 정신적, 그러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그 자산 관리를 할 수 못하게 될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내가 갑자기 아파서 의료 간병비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갑작스런 예상치 못한 상황을 예상해서 자산관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시니어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분이 상당히 대다수입니다. 실제 그렇게 위험에 좀 노출되어 있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재산을 많이 가지신 분도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문제 그리고 상속 분쟁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그런 불화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명한 자산관리 대책이 실제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로 뭐 우리도 그렇지만 이거 먼저 고령화를 좀 겪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들을 이미 좀 많이 경험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들도 좀 세우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한 15년, 20년 빨리 겪은 나라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이제 인구 구조를 보면 지금 2023년 65세 이상 인구가 3,600만 명입니다. 전 총 인구의 29%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총 인구의 65세 이상이 20%가 되는 시점이죠. 초고령 사회에 우리는 내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미 갔고. 예, 일본이 벌써 2007년, 8년도에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일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75세 이상 인구가 약 2천만 명을 넘어서 그 인구가 75세 인구가 총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더구나 80세 이상 인구가 1,300명으로 총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자산 관리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2025년 문제란 어떤 그 키워드가 화두인데요. 2025년 문제? 예. 그 키워드는 뭘 의미하냐면 2025년도에 소위 말해서 일본의 전후 세대인 단카이 세대라고 했습니다. 베이브문 세대죠. 그 세대가 전부 75세 이상이 됩니다. 네, 그때 이 단카이 세대들이 가진 자산 문제가 있습니다. 자산 관리 문제.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인구 집단이 75세 이상으로 이동할 때 의료 간병 문제, 연금 재정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을 25년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에 그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질 거다. 그런 생각이. 내년이네 불과. 네, 내년입니다 벌써. 근데 이 문제가 벌써 6, 7년 전부터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도 뭐 상속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치매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갖고 있는 것이고. 예, 그렇죠. 그런데 일본의 특징이 이제 고령자들이 이게 많다 보니까 이 고령자들이 금융 자산을 현역 세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가 가진 자산이 전체 가계 금융 자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일본 전체 가계 자산의 금융 자산의 60%는 60세 이상이. 60세 이상이. 그것을 그런 현상을 또 자산의 고령화라 그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분들이 갖고 계시면 경제 활성화에는 별로 도움 안 되고 굉장히 아껴서 조금씩 쓰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찍부터 현역 세대로 좀 자산을 이전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 고령자들이 안 쓰고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현역 세대들이 필요한 시점에 자산이 이전된다면 그게 그 어떤 그 사람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되고 뭐 투자도 좀 활성화될 거고 소비 활성화도 되고 이런 측면에 꽉 묵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사실 매월 뭐 나가는 돈도 거의 일정하실 테니까 딱 정해진 요 정도 있으면 괜찮은데 그 이상은 이제 많이들 갖고 계시니까 그렇죠. 통장에만 그냥 다 재워놓고 있고 이게 이제 경제에 잘 안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가 전체적으로 좀 활력을 잃어가기도 하고 그런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금융자산을 가진 분들이 점차 나이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통계를 보면 일본 은행의 자금 순원 통계를 보면 2024년 6월 말에 개인 금융자산이 2,212조 엔입니다. 2,212조 엔?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금융 자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고령자들이 갖습니다. 아니 그 개인 금융 자산이. 근데 75세 이상의 이 금융 자산 75세 이상이 그 중에 30%를 가지고 있어요. 금융 자산. 근데 75세 이상의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25% 정도 본다면은 4분의 1. 이렇다면은 치매 시니어가 무려 166조 원의 금융 자산을 가질 수가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만 보자면 통계적으로 그런다면 그 치매에 걸린 분들이 아마 갖고 있을 자산이 대략 한 166조 엔 정도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행에서 추산을 해봤어요. 거기서 이제 정밀 분석을 해봤는데 치매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치매 유병률이라 그래가지고 70세 중반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80대 넘어가면 30대 중반까지 뜁니다.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걸 가정하에 미쓰이 스미토모 은행에서 분석해 보니까 2020년도 시점에 치매 시니어가 보유한 금융자산이 255조 엔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체 가계 금융 자산 중에 8%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 시니어분들이 점차 나이를 들어가지고 이제 시간이 흘러간다면은 2030년도에는 318조 엔, 그리고 2040년에는 349조 엔으로 대폭 증가하는 어떤 현상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늘어날 테니까 또 그때 가진 자산도 늘어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세계에서 고령화율이 가장 빠르고 높은 나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령이 높을수록 치매 유병률도 높아지고 그런 측면에서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치매 시니어가 보유한 자산이 세계 어느 국가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어떤 과제로 생각하고. 그럼 이 치매 걸린 분들이 이제 그만큼 예를 들어 뭐 내 은행에 한 10억이 들어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매가 걸린다는 건 인지 능력이 상실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지 능력이 상실했을 때는 그것을 인지 능력, 판단 능력이 없는 걸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 그 어떤 금융 행위라 그러니까 이런 일상적인 행위를 무효가 됩니다. 모두 어떤 경제적 행위가 뭐 어디 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이 묶여 있는 것을 재산 동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재산 동결 문제가 아까 봤으면서 75세, 80세 시니어들이 늘어나면서 국가적인 재산 동결 문제로서 경제 성장의 정체 요인으로 된다고 이제 국가에서 일본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재산 동결이 일어나면 실제로 이제 본인이나 가족이 내 재산 아까 10억을 써야 되는데 쓸 수 없고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우리 아버지 돈을 써야 될 수도 없고 또 부모명의 자택을 처분해 갖고 뭔가 좀 현금화를 시켜야 하는데 그것도 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막히는 거죠. 그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 한정치산, 뭐 금치산, 뭐 이런 것 그런 이제 제도가 있긴 하잖아요. 성년 후견 제도. 성년 후견인을 통해서 뭐 법률 전문가가 됐든 혹은 뭐 가족이 됐든 누가 이제 후견인이 지명이 되면 이제 그 계약이든 뭐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 대신 후견인이 함께 뭔가를 이제 하는 것으로 가능은 하긴 하죠. 하죠. 그래서 성년 후견제도 앞으로 우리 시니어들이 그 어떤 인지 능력을 상실할 것을 대비해서 이 성년 후견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성년 후견제도가 이제 법정 후견제도와 의무 후견제도가 있는데 법정 후견제도라는 거 이미 치매 상태나 인지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미 내 뜻대로 자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해야지. 그렇죠. 법정 후견은 또 어떤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분이 전문가가 파견됩니다. 근데 그 치매 상태나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전에는 임의 후견을 미리 설정해 놓는다면은 문제가 없이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현재 임의 후견인을 제도로 활성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이게 막상 딱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본인은 어쨌든 내가 좀 깜박깜박하고 조금 이제 느려진다는 판단은 하겠지만 그게 이제 디지털처럼 딱 어느 날부터 오케이 오늘 뭐 3월 5일부터 치매 이러면 이제 차라리 결정하기 편할 텐데 서서히 아날로그식으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매라는 게 언제 어떻게 진행. 인지 능력도 이게 뭐 서서히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걸 테니까 나는 언제든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할 거고.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그러면 이미 인지 능력이 상실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잘 하고 있는 케이스 같은 걸 좀 보면 우리가 참고할 것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해외 같은 경우에 뭐 어떤 사례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어떤 개인적인 준비도 필요하지만은 국가적 차원이나 어떤 그것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저는 금융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들이 금융기관이 좀 더 이런 치매 고령자뿐만 아니라 이런 고령자 자산 관리에 좀 더 앞서 나아야 적극적으로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지금까지 우리 금융기관은 주로 재산을 모으는 금융상품 그리고 서비스에만 치중해 왔죠. 그런데 점점 이제 고령자들이 많아지고 이게 금융자산을 가진 고령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또 어떤 새로운 고객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시니어 이게 고령자인데 금융 서비스를 할까? 그게 저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의 이제 금융기관 사례를 보면 시니어 고객을 응대를 잘 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을 잘 철저시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의 대형은행은 치매 교육을 필수로 다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래서 막 어떤 제가 앞서서 말한 미스 스미또 뭐 신탁은행 이런 것도 막 15,000명, 2만 명이 전부 다 치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은행 창구의 고령 고객이 늘어나고 또 네. 부유한 고령층을 컨설팅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 관리자에 대해서 노년학 자격증을 따라 의무화시키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네. 최근에는 개요대학에서는 금융노년학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이렇게 뭐 고령자들의 자산 관리를 연구하기도 하고 또 금융노년학 협회가 생겨가지고 네. 그 고령자들의 자산 관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네. 교육을 하고 시험도 보는 그런 제도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이런 직원들한테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이 좀 적용되는 그런 규정 같은 것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이 창구 직원들이 마음 좀 안 좋게 먹고 사기치려면 되게 쉬울 거 아니에요. 예. 치매 노인들 상대로 하면 그럴 수 있죠. 나중에 뭐 사인 이거 어르신이 다 직접 하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죠. 무슨 상품을 막 말도 안 되는 걸 판다든지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어떤 도덕성을 넘어서 이제 법률적으로 뭐 적합성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금융 상품의 위험 정도에 따라서 그렇죠. 고객에 대해서 상품을 권유하거나 어떤 그 위험 수준 그리고 고객의 상황 그런 어떤 고객 시니어의 전반적 상황을 판단해서 금융상품을 권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됐느냐 안 됐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최근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금융기관 창구에서 고령자들의 어떻게 상태가 어떤지를 외국 은행이나 그런 데서는 적극 체크하고 거기에 맞춰서 상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정상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 상품을 선택했는지 이거 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게 지금 금융기관의 외국에는 숙제입니다. 예, 그런 숙제 차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의 어떤 교육도 중요하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고령자들이 금융 행동을 시스템적으로 파악해가지고 네. 만약에 이 시니어분들이 어느 날은 갑자기 30만 원씩 인출했는데 이번 달에는 100만 원을 인출한다거나 또 아니면은 갑자기 뭐 송금 안 하던 이상한 대로 막 송금하는 뭐 이런 계좌의 움직임을 관찰해 가지고 그 계좌의 움직임이 이상하다고 판단되면은 네네네. 자동으로 그 지정해둔 가족에게 통보가 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괜찮네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시니어분들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뭐 계좌 관리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가족 입장에서는 궁금해할 겁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좌 관리를 그대로 가족한테 오픈해서 그 가족이 감시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는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도 또 약간 그 망나니 삼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그게 바로 또 아가의 그 성년 후견 제도, 임의 후견 제도를 가로막는 요인입니다. 믿고 맡겼는데 믿고 맡긴 생선 뭐 고양이가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가족의 재산 유형이 케이스가 일본에도 많고요. 아마 한국에도 많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고령 우리 시니어들의 재산 관리에 굉장히 불편하고 그리고 돈 뽑아갖고 빠진 거 이렇게 막 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다고 이거. 예.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뭐 그런 금융기관에서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 금융기관에서 핀테크로 핀테크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어떤 그런 고객 관리와 그 시스템이 엮어져서 이런 고령자들의 자산 관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더 하여튼 나이가 좀 많이 가기 전에 본인이 어쨌든 뭐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반드시 늙는다는 건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잖아요. 정해진 미래니까 좀 미리 좀 준비를 스스로 좀 하시면 좋겠다, 그죠? 예, 그렇죠. 나중에 막 금융기관 뭐 다 또 망나니 삼촌 다 이렇게 피곤해지기 전에 본인이 좀 잘 결정을 해갖고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쓰겠다. 내가 설령 뭐 조금 건강해지지 않은 정신 상태가 되더라도 이 돈에 뭐 내 돈에 이만큼은 어느 방향에 꼭 쓸 거고 이만큼은 또 어느 쪽으로 할 것 이런 것들 좀 미리 정해놓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게 제일 현명하죠. 그게 가장 올바른 대책인데 그 시니어분들 중에 이제 그런 어떤 자산 관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나이가 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주 잘못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시니어분들이 이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는 자신 있다.
그러니까. 네, 나는 자신 있다 그러는데 자신감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떨어진답니다. 그러다가 50대 정도면은 그 자신감이 좀 떨어지면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요. 실제로 운전면허를 막 딴 젊은 사람은 나 운전에 자신 있다고 말한답니다. 항상 대부분. 사고가 그때 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운전면허에 자신 있다고 없는 사람 비율이 서서히 떨어지다가 50대 바닥으로 떨어지다 70대, 80대부터 확 올라간답니다. 아, 그래 다시 올라가요? 예, 70대 무려 65% 정도로 올라가고 80대는 무려 뭐 70%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자기 과신을 나는 괜찮다. 그래서 고령자의 운전사고가 많은 이유랍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것이 이제 그걸 금융에도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금융에서 투자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 과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아까 금융사기 피해율이 더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들 입장에서 자기 과신, 이 자기 과신을 조심해야 된다. 그럼 차라리 아예 이런 거를 그냥 뭐 내 의지가 아닌 이렇게 미리 묶어놓으면 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방법이 좀 없을까요? 그게 바로 신탁이라는 제도입니다. 신탁. 예, 신탁. 믿고 맡긴다. 예, 믿고 맡긴다. 그 신탁이 영어로 하면 트러스트. 트러스트를 신탁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 맡기는 것은 우리 가족한테 맡길 수도 있고 저기 뭐 금융기관에도 맡길 수가 있는데 일단 신탁을 알려면 위탁자. 돈을 맡기는 사람은 위탁자라고 합니다. 돈을 맡기는 사람. 네. 그리고 수탁자는 그 맡긴 재산을 맡아주고 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수탁자. 네, 받는다. 받아서 맡는다. 그리고 그 맡은 재산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수익자라고 그럽니다.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예. 예를 들어 보면 어떤 A 씨란 분이 퇴직금을 1억 원 받았어요. 그것을 은행에다 맡겨주면서 나중에 우리 손자가 20살이 되면 대학 가면 대학 갈 때부터 매월 그 재산에서 100만 원씩 우리 손자한테 줘라. 그랬을 때 A 씨를 위탁자라 그러고. 그 돈을 맡아주는 그 은행은 수탁자라 그러고 우리 이익을 받는 손자는 수익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신탁이라는 건 이탁자가 내 가진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그런 철학이 있거나 그런 가치 판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믿을 만한 수탁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 못 믿을 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전제. 세 번째는 내 재산으로 이익을 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고 나는 어떻게 그런 이익을 실현해 줄까 이런 어떤 상황 판단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자 관계를 통해서 이 신탁은 조화롭게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하기도 하고 세무 전문가기도 하고 파이낸셜 플래너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다양한 측면에서 신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내가 수탁자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수탁자는 보통 이제 가족 중에서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수탁자로 이제 안 될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뭐 어떤 자격. 그런데 주로 이제 가족한테 맡기는 것을 수탁자로 해가지고 가족으로 맡기는 것을 이제 가족 신탁이라는 의미가 가족 간의 어떤 믿고 맡기는 계약이라는 뜻에서 가족 신탁이라 그래요. 주로. 가족 믿기 쉽지 않다. 근데 가족 중에서도 이제 누구 뭐 아들이 나니까 뭐 우리 막내 아들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나중에 수익자를 본인으로 하는 뭐 어떤 이런 것은 이제 가족 신탁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이건 사고 많이 날 것 같은데. 이제 금융기관은 수탁자로 맡긴 것을 그것을 이제 상사 신탁이라 그래가지고 상사 신탁. 상사 신탁. 상업적 용도로 이제 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금융기관이 이제 수탁자로 돈을 맡아서 하는 어떤 그런데 거기에는 좀 장점이 있죠. 금융기관이 어떤 공신력이 있다 보니까 믿고 맡기면서 어떤 신용을 기반으로 자산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신탁 자산에서 은행이나 어떤 증권회사든 금융기관은 그 돈을 그 고객의 요청, 니즈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나중에 줄 때 줄 수도 있고 분할로 줄 수도 있고 또 설계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어떤 장점이 있고. 그럼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신탁 그 디자인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몇 개 정해진 상품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일단은 금융기관은 상품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유언대행 상품이 뭐 사업승계용 뭐 상품 여러 가지 이제 법인용, 개인용, 복지용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대별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상품이 있는데 그런 상품을 가정하에 금융기관은 그래도 고객의 어떤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을 합니다. 네. 예,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수탁자가 어떤 방향에서 자기 자산을 활용하고 싶은지 그리고 앞으로 수익자가 될 사람은 어떤 관계에 있는 뭐 이런 것을 면밀하게 어떤 파악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상품을 적용시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좀 신뢰가 갈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런 어떤 데는 비용이 따릅니다. 비용. 네, 신탁 비용이 따릅니다. 네, 수수료 좀 내야죠, 뭐. 네, 그래서 어떤 관리 처분하고 막 이런 데에서 비용이 계약 초기에 좀 들고 또 계속 매년 유지할 때 일정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 금융기관이 그렇게 비용 좀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게 예를 들어 이 사람이 100억을 맡겨요. 근데 이제 뭐 월 얼마씩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눠주는 걸로 이제 계약을 했다 치고 그래도 한 뭐 90몇 억 정도는 이 금융기관이 일단 맡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잘 활용해갖고 뭐 채권을 사든 뭐 이렇게 해갖고 또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고객들 F 파이낸셜 플래너들이 고객들을 자산 이렇게 관리해주면서 인건비도 좀 들어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저는 수수료가 좀 들더라도 아마 그게 더 안전할 것 같긴 해요. 개인별로 이렇게 식구들끼리 이렇게 해서는 그게 오히려 그 불화의 원인이 괜히 돈 때문에 막 서로 또 싸우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고 이러면 진짜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안 그래도 어르신들 건강도 안 좋고 여기 스트레스까지 받으시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 남의 재산을 맡는다는 것은 그게 내 재산이 아니거든요. 신탁의 기본 이념 어떤 거냐면 바로 위탁자의 재산이 수탁자로 가는 순간 그것이 곧 내 재산이 수탁자로 갔지만 이것이 또 수탁자의 재산 아닙니다. 그것도 또 수익자의 재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은 수탁자 입장에서 돈을 맡아는 놓고 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또 수익자가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서로 견제를 하고 감시하는 형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nobody's asset이다. nobody's. 누구의 것도 아닌 재산이라. 그래서 신탁의 어떤 좋은 점이 이제 외부에서 뭐 채권 문제에서 강제 집행 상황도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강제 집행 상황에서 신탁 재산은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딱 격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도산 격리 기능이거든요. 수익자 모르게는 못해요. 그래서 다 어쨌든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건가? 이제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수익자의 권한이 있어요. 언제든 보고서를 요청하고, 그래요? 내가 이제 그걸 들여다볼 수 있고 열람할 수 있고 뭐 어떤 상황에 대한 어떤 자산의 운용 상황에 대한. 요거를 근데 우리나라 금융기관 다 한다 이거죠? 아니죠. 지금 신탁 운영하는 금융은행권 한 대형은행 한 몇 개. 큰 은행들은 몇 개 하고 있고. 대형은행들은. 그다음에 뭐 보험사들도 해요. 보험사들이 드디어 이제 신탁 그 시장에 뛰어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이번 9월달에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는 것이 지금 그 자본시장법에서 허용될 예정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 그게 뭐예요?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가 만약에 이제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만일의 경우에 사망할 경우에 사망보험금이 발생합니다. 그 사망보험금을 바로 신탁재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현재 재산은 아니지만. 그거 현재 재산 아니지만 그 보험금을 신탁재산으로 묶어놓고 그 신탁재산을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만약에 내 아들이 지금 미성년자다. 나 치매 또 걸렸다. 아니면 장애우다. 그러면 내가 사망 후에 내 보험금을 우리 그 어린 아이들과 또 아니면 또 우리 장애를 안고 있는 우리 자녀한테 정기적으로
계약가면 100만 원씩 지급해줘라. 그래서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 동시에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신탁 보험사의 신탁이 어떤 하나의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게 일본에서 이미 2010년도부터 이런 생명보험 신탁이래 가지고 보험사 한 6, 7개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괜찮은 것 같네요. 보통 이제 그 뭐 사망보험 해서 한 방에 이렇게 돈 나오면 또 그거 갖고 또 맞습니다. 싸우잖아요. 예, 그래서 보험금을 타면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제가 행제잖아요. 큰 보험 그 얘기 이제 불행을 통해서 받은 또 어떤 빠진 돈을 거로 또 쉽게 관리를 못한 사람은 맞아. 예, 쉽게 관리를 못해가고 다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생명보험 신탁은 그런 좋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수익자가 수탁자 아니 그러니까 저 위탁자가 그렇게 디자인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수익자가 뭔 소리요? 나 이거 한 방에 받아야겠어. 빨리 내놓으시오. 어차피 당신 돈 아니지 않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신탁. 그건 안 돼요? 네, 신탁 계약. 이미 신탁 계약은 한번 딱 세팅되는 순간 그 어떤 그 각자의 그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신탁에 맞는 거.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 일단은 그래서 이제 신탁을 할 경우에 그래서 장점이 몇 가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부모가 치매로 인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산이 동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신탁 재산에 넣어놓으면은 그 치매에 상관없이 재산은 언제 그것도 보호가 되는 거죠. 동결되지 않고. 그리고 수익자도 정해지고 위탁도 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누구한테 갈 것인지 설정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산 관리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위탁자가 자기 뜻대로 자산 승계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가족 신탁을 해갖고 미리 뭐 내 자산 쓸 곳을 어떻게 정해놓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상속 분쟁 많지 않습니까? 그런 유산 분할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분쟁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서 말씀하셨더니 승계자를 내가 결정하는 거야. 받을 사람은. 그리고 세 번째 승계자도 결정할 수 있어. 이 사람 받고 먼저 수익자로 우리 큰아들 주고 그다음에 또 큰아들이 받고 큰아들 또 손자한테까지 이제 수탁자를 아니 수익자를 지정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제 수익자 연속 기능이라 그러는데 그런 장기적으로 그런 받을 대대손으로 대대손손 내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설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 말씀하셨더니 지금 상속 분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속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죠. 예를 들면 신탁 계약에 따라 승계자를 정해 놓으면 상속 발생해도 유산 분할 협의하고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이미 재산이면 상속 재산 아니 신탁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면 자식들이나 뭐 예를 들면 아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 우리 나눠달라고 할 수 없어요?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일단 물론 이제 거기에서 유류분 반환의 어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문제는 지금 그 어떤 판례가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 좀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법적 문제라서. 뭐 그건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상황에서는 또 유류분을 뭐 줘야 될 상황도 있지만 하여튼 대체적으로는 재산을 맡긴 분의 의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유산들이 이게 쭉 배분될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아끼던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 잘 키우는 사람한테 내가 월 100만 원씩 주겠다.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애완동물 신탁이라는 상품이 일본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좀 연구가 좀 많이 되고 학문적으로도 연구되고 또 여기에 대한 많은 사례 같은 것도 좀 모아지고 해야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진짜 이미 고령 사회는 됐고 초고령으로 이제 가고 있는 길이니까 빨리 이걸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이 관련된 여러 케이스들도 좀 많이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우리는 학문적으로나 이런 게 조금은 맞습니다. 부족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고령자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시니어분들의 어떤 삶의 형태 또 다양한 그 시니어들의 어떤 뭐 이런 건강 인지 문제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노년학이라 그럽니다. 영어로 이제 제론털러지다 그러는데 이런 분야가 좀 활성화될 필요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시니어들의 어떤 자산 관리 문제에 특화한 학문 분야를 파이낸셜 제론털러지 금융 노년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노년이랑 이 분야는 미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학문의 한 분야로서 구축이 돼가지고 다양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금융 노년학 협회에
있는데 그런 어떤 금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금융 노년학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아주 최근에 일본에서는 바로 거기에 눈을 떴습니다. 네. 일본에서 금융당국 즉 금융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네. 이제 금융감독은 해당되는 조직인데 거기에서 초고령 사회에 고령자들이 급격하게 늘은 상황에서 이 자산관리 문제가 심각하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우리 금융기관에서 그 고령자들의 자산관리를 다룰 때 금융노년학적 지식을 반영해서 경영전략에 펼쳐라. 네네. 이런 어떤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 관련된 뭐 학문이야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노년층의 금융은 저나 아니면 더 젊은 사람들의 금융이랑은 또 분명히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중요하게 보는 것도 다를 네. 거고 또 네. 접근한 방법도 다를 텐데 네. 거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은 우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좀 있다. 네. 뭐 관련해서도 사실 노년 뭐 한 70대 딱 진입한 시점에 10억 있는 사람이랑 50억 있는 사람이랑 물론 이제 경제적 여유는 50억 있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반드시 또 행복이 50억 있는 사람이 더 5배만큼 행복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이제 노년층에 있어서의 행복의 어떤 척도나 행복의 조건 같은 거 따져보면 주로 어떤 것들을 많이 좀 얘기하십니까? 행복의 U자 곡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U자 곡선. 네, U자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양인데 네. 인생에서 행복도는 나이가 처음에 10대 때는 행복도가 비교적 높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행복도가 제일 낮은 시점이 47, 8세라고 나옵니다. 아, 저예요? 아, 그렇습니까? 아, 지금이 거의 뭐 바닥입니까? 근데 이런 연구를 한 분이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데이비드 블레지 플라워라는 교수가 132개 국가의 를 대상으로 연령과 행복도의 관계를 조사해 봤는데 다 똑같이 나왔어요. 후진국이든지 개발도상국인지 선진국인지 처음에 10대 때 행복도가 높였다가 서서히 떨어졌다가 47, 8세에 바닥을 치고 다시 근데 50대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저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군요. 네, 저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관점을 본다면은 70대, 70살, 80살이 돼서도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면은 그때 행복도 높아져요. 행복은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요? 예, 어떤 뭐 내가 노후에 어떤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고 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주변에 좋은 관계를 맺으면 행복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게 그래요? 우리의 어떤 일상적인 여기에 행복의 U자 곡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U자를 그리면서 높아지려면 건강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건강이 가장 기본 조건이 되는 거고.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네. 또 하나 재밌는 연구가 있는데요. 행복한 노후의 조건은 무엇일까?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의 조건. 네, 이 연구를 하버드의 성인 발달 연구다 그러는데요.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80년 이상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야, 조건이 있어요. 네, 성인계 행복과 건강의 요인은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80년 이상 그런 연구를 통해서 진행했는데 이건 이제 연구 대상자 하버드대 졸업생이 대상입니다. 800명 정도의 졸업생을 추적 조사를 했구나. 추적 조사에 계속해서 2년마다 설문 조사하고 그리고 수시로 전문가 심리학자와 이제 면접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단 결론인 하나였습니다. 행복한 조건? 네, 노후의 행복한 조건은 궁금하네. 결정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결정하는 건 지적 능력과 많은 재산과 계급이 아니다. 바로 사회적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행복하더라. 사회적으로 좋은 인간관계? 네. 이거 어렵네.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주변에 뭐 같이 동호회하는 친구들 또 같이 뭐 이렇게 속내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주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퇴직해 보면 알겠지만은 이 핸드폰이 퇴직하자마자 울리질 않습니다. 그 전화가 안 와요? 네, 거의 퇴직하면 일단 제일 먼저 전화벨이 끊깁니다. 이게 우리의 단절이죠. 이제 이런 사회적 고립이 일어나는 건 퇴직하자마자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고립의 문제가 막 고독사.
그 네. 증가는 요인이 되지도 하지만 그 영국과 일본에서는 고독 담당 장관직이 있어요. 뭐 있다면서요, 참. 네, 고독 담당 장관직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고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이 고독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데 영국에서는 이 고독이 어느 정도 폐해냐면은 경제적으로 무려 제가 몇 파운드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뭐 1년이면 뭐 47조 원? 뭐 그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또 이 고독을 느끼는 사람은 무려 담배를 15개 삐삐 뭐 피는 효과가 뭐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건강에 안 좋다. 네, 건강에 악영향을 주고. 저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것이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이제 고독이라는 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까 지금 앞서 말한 걸 론리니스, 그 외로움이라는 거죠. 막 이런 어떤 쓸쓸함, 외로움. 또 하나는 또 하나의 개념은 solitude. 자발적으로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 후자는 좋은 거죠. 나를 관망하고 나의 어떤 미래를 그리고 나를 내면 응시하는 그런 좋은 기능을 하죠. 나는 좀 괜찮겠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난 누구 만나고 이런 별로 안 좋아해.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고립이 되는 문제가 그게 바로 악영향을 끼치는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친구 열심히 만나고 그리고 막 거기서 친구랑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펴도 고독을 느끼는 사람보다 집에서 건전한 생활하는데 건전을 한 사람보다 밖에 나가 친구 만나고 활동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더 오래 살더라.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지금도 주말이고 언제 뭐 휴가고 간에 연휴 뭐 이럴 때도 집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타고나셨습니다. 제일 좋을 때가 막 약속 잡혔는데 그날 취소됐다고 이렇게 문자 올 때 꿀맛입니다. 취소되면 막 속으로 막 환호를 지르면서 카톡을 보내자. 안타까워서 어떻게. 말은 표현은 그렇게 해도. 저 너무 좋습니다. 마음은 저는 뭐 노년을 좀 기다려봐도 괜찮겠군요. 그럴 유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고독이라는 게 그 노년에 있어서 건강에도 매우 안 좋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정신이나 이런 스트레스에도 좀 안 좋을 테니까 좋은 인간관계들 그래서 좀 친한 사람들 평소에 좀 잘 서로 막 돈 막 이렇게 빌리고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서로 같이 운동하거나 그렇죠. 뭐 취미생활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건 단 세 가지 수명을 길러라. 세 가지 수명?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건강 수명을 늘려라. 건강하게 늙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언젠가 아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어쩔 수 없죠, 뭐. 살아있는 동안 건강한 기간을 건강 수명이다 그럽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 지금 통계로 보면은 여성의 경우는 75세, 남성의 경우는 71세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70대 초반, 여성은 70대 중반부터 아플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에서 한 텀이 한 10년, 적게는 뭐 10년 정도 있지 않습니까? 남성의 경우. 그럼 그때 그런 기간을 평균 수명에 맞춰서 자립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을 늘리는 대책이 필요한 거죠. 자립 혼자서 생활 의존하지 않는 생활에서. 그래서 이게 간병 상태하고 건강한 상태 중간에 있는 상태를 허약화 상태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frailty. 그 허약화 상태로 가지 않으려면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요? 근육량을 늘려야 됩니다. 스쿼트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르코페니아라면 사르코는 그 근육이란 뜻이고 페니아는 감소란 뜻이야. 근육 감소를 사르코페니아라는 걸 표현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활동이 감소하면은 근육량이 많아져요. 사르코페니아 현상이 급격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허약화로 가고 허약화 상태에 빠지면 간병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고령 노년 시기에 활동적으로 밖에 나가 움직이는 양을 근력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육량이 사실 50대 넘어가면 뭐 1년에 1~2%씩 빠져야 되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보디빌딩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단추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늘리는 대책이
굉장히 필요하다. 중요한 어떤 노후의 어떤 맞아요. 저축입니다.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저축을 많이 하는 행위가 뭐 자산을 많이 모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근육량을 늘리는 대책이 또 하나의 내 재산을 모으는 노후의 준비 방법이다. 근육량을 늘리자. 그렇죠. 근육 저축도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산 수명을 늘리자. 자산 수명. 예, 자산 수명이란 뭐냐? 네. 내가 가진 자산이 내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면서 쓸 수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기간이죠. 네네네. 중간에 내가 모아는 10억, 20억을 모았더라도 의료 건강이 안 좋아서 의료비로 과도하게 지출된다든가 또 아니면은 한꺼번에 초반기 60대 시점에 많이 써버린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70대 이후에 쓸 자산이 없는 거죠. 네네. 그렇다면 그게 이제 바로 빈곤 내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것 측면에서 이제 자산 인출 전략, 자산 활용 전략이 외국의 금융기관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전략을 또 이제 짜야 되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지 능력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아까 뭐 신탁이라든가 성년 후견제도 이런 대리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미리 사전에 건강할 때 마련해 놓는 것이 하나의 자산 수명을 연장하는 대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활동 수명을 늘려라 하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요. 사회활동 수명. 예. 제가 앞서 말했듯이 퇴직하면 아무리 내가 덕을 많이 쌓고 인간관계가 좋아도 퇴직 후에는 관계가 급격하게 끊겨질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주변에 제 친구들이 많이 퇴직했습니다. 네. 퇴직한 친구들 전화를 하면은 안 받는 친구도 많아요. 왜? 이제 자기가 본인이 이제 입장에서 큰 대기업에 다니다가 또 높은 자리에 있다가 퇴직했는데 어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인간적인 어떤 아직도 그 어떤 고립돼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거 정체성을 아직 찾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고 상실감 같은 것도 상실감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네. 또 자기 처지에 너무 또 열악한 그렇게 소외감 느끼는 상황도 있고 또 어떨 때 전화하면 바람이 슉 소리가 납니다. 산에 올라가셨나? 네, 산에 계속 산악인이 돼 있는 케이스도 있는 거죠. 어디냐 바로 뭐 산이다. 막 여기 이전상 이 능선 저 능선 막 넣고 막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보다는 적극적으로 내가 지역사회에서 조그만 일이라도 또 거기서 적극 참여하고 그래서 활동하면서 점차 나의 역할 하나하나씩 넓혀가고 그런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평생 현역의 개념을 가진 인생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평생 현역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35년 동안 일만 해왔는데 80까지 또 일이란 말이냐. 굉장히 불쾌하게 느낀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한 평생 현역이라는 것은 꼭 소득 활동만이 아니라 좀 더 나의 어떤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삶 보람을 찾거나 여행 뭐 취미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사회에 어떤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바로 평생 현역의 개념 아니겠느냐. 그게 바로 사회활동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건강 수명, 자산 수명, 사회활동 수명은 바로 행복한 우리 후반기를 지탱하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실제로 뭔가 하여튼 일하시는 분들이 덜 늙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하다가 갑자기 딱 멈추면 그때 많이 늙는다는 말이죠. 진짜 많이 늙으시더라고요. 활동을 없는 내가 뭔가 나의 역할이 없는 순간 사람들은 상실감과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어떤 정체성을 잃으면서 자기의 어떤 목표의식이 잃어버리면서 바로 의기소침하면서 그런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중간에 그 팁을 주셨던 그 신탁 같은 거 우리 한번 잘 좀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이거는 너무 노년 뭐 나중에 닥침하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내가 어떤 쪽으로 어떻게 돈을 내 자산을 좀 잘 배분해서 누구에게 갈 것으로 내가 좀 지시를 할지 미리 좀 쌓아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바꿀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우리 이영종 박사님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좀 보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좀 들어봤는데 아마 이 이야기들 부분이 아마
강의하시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아마 강의하실 만한 그런 부분인데 오늘 좀 짧게 저희한테 압축을 좀 해서 설명을 좀 주신 것 같고요. 또 혹시 기회가 닿으면 이 중에 또 더 중요한 내용 혹은 오늘 말씀하시지 못했던 내용들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재밌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이영종 박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박사님은 노후 대책 준비 잘 하고 계신 거죠? 네, 제 근육을 보시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증표가 됐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신탁 같은 것도 좀 준비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미래에 생각하고 아직은 그 시점은 아니라서. 그렇습니까? 예. 네, 자, 하여튼 근육도 저도 좀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부럽습니다. 네, 이영종 박사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